네, 1시 20분 구간 랭킹5와 함께 하시면서요.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 프로의 움직임과 함께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환 IS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지수는 빨간색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상한가 종목이 딱 4종목인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출생 그리고 영일만 고속도로로 이 상한가 4종목이 다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부 입김에 있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하나씩 저희 오늘 거론됐었던 이슈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열어볼게요. 어제는 LG가가 들썩였는데 오늘은 SK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체에 합병 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썰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 잡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SK이노베이션과 SKS ENS의 합병 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대표님, SK온이 너무 자금난에 허덕이고 뭐 10개 분기였나요? 10개 분기를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건가? 그렇다면 이게 호재가 맞는 건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일까 했더니 반응이 세게 나옵니다. 어떤 속내로 읽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일단은 그 합병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고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어쨌든 급등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하나의 모멘텀을 작용해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 받았던 구간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시장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SK에서의 다양하게 이런 합병안이나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변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이전에 SK온이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상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도가 많이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나 시장의 반응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뭔가 사줄 수 있는 돌파구를 계속해서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당장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저평가 탈출하는 계기가 되느냐라는 부분, SK온의 재무적인 어떻게 보면 부실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느냐 여부가 사실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비율로 어떻게 할지나 혹은 어떤 형태로 할지도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큰 사업 구도상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EV,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에너지원의 다변화, 다각화 이런 구조에서 찾아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재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득실이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일단 주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정말 빨리 모멘텀에 따라서 빨리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아니라 한 템포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설에 나온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인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과정은 좀 더 필요하다. 오늘 근데 사실 지금 가수급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 종목을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탈출의 시기일까가 가장 큰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인 작업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참 2차 전지가 힘드네요. 자, 차용주 위원님. 사실 우리 이전에 얘기했을 때 2차 전지는 100점 중에 지금 10점인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모멘텀을 갖고 어느 정도의 두 자릿수의 상승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더 주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ESS라는 키워드에도 지금 미동이 없다라는 것은 전혀 여기서 가치나 점수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 해 새로 모멘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ESS가 물량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폐배터리 갖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있어서는 80% 이하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자동차용으로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SS 장치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동차에는 무게 때문에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다만 ESS는 뭐 한 50%짜리라도 한 200개 갖다 놓으면 충분히 그걸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합병 이슈를 보게 되면 저는 조금 불편한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ESS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은 그래도 ESS는 물건을 판다라는 의미지만 이게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SK ENS가 합병하는 이유가 뭘 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증권가에 나오는 것은 SK온의 재정 적자를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를 좀 보게 된다라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과거 LG엔솔처럼 이제 살린 다음에 IPO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거 LG화학 주주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좀 그런데 못 되는 걸 일단 살려놓는 건 맞아요. 지금 뭐, 그 자식이 잘못되고 있으면 부모가 뭐 자식과 집을 합쳐서라도 살려놔야 되겠죠. 하지만 분가를 시킨다면서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부분이 살아나지 않고 재무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본질은 아니죠. 이거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SK그룹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조금 불편한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장이 그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2심이 끝났고 이제 되면 1조가 넘는 금액을 물어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뉴스들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 이혼을 하는 측에서는 과거엔 경영권을 지켜주겠다라고 했지만 또 그 얘기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경영권 bah고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3심이 나오기까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거의 확정된 1조라는 돈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1조란 돈을 만약에 주식으로 주게 된다면 경영권 bah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저는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그룹이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졌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 우픈 현실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질에서의 밸류업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기회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2차 전지 얘기에서 좀 더 확산시켜서요. 최근에 현대차도요, 대표님. 광물 확보, 내재화하겠다라는 선포 이후에 계속 여기저기서 장기 공급 체결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가 바닥권에서 가려면 다시 내려오고 가려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시동을 켜고 있다의 시그널로 저희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모멘텀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할 수 있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리튬 가격 자체가 그 다른 광물에 비해서 다른 원자재들이 급등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만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면 약간 유화적으로 한 거고 사실 최근에 또 급락까지는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걸 바닥으로 쉽게 논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고 특히 글로벌하게 미국의 뭐 알부만이나 외국계 업계 선두를 다투는 광물업체들도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EV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EV 외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들썩이긴 했지만 그에 반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광물 같은 경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미국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튬주를 모아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르다라는 판단이 되고 다만 우리가 이번 분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논리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때 사실 2월 달 때 알베말이 1월 달에 급반등을 하면서 2월 달이 아마 리튬 가격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논리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게 다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리튬 가격 바닥론이 상당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2분기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론이 된다라는 부분은 주가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주가 상승할 수 있냐는 논리는 또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지만 리튬 강산이 최근에 워낙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다라고 해서 주가는 내려가지 않겠지만 이게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은 또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되어 있는 리튬 관련되어 있는 EV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는
지금이 바닥론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2분기 전체를 놓고 천천히 확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짧게 투자하기보다는 2분기 전체를 바닥론으로 넣어서 6월달 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제 여기 바닥론이 시장론이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를 일단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쪽에 있어서의 기회인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공은 좀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바닥인지 검증 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차영주 의원님, 근데 사실 요즘은 충전 얘기까지 나와가지고요. 2차 전지가 아직인데 충전이 움직이는 게 맞나? 근데 충전이 또 인프라가 잘 돼야 2차 전지가 잘 가는 건 맞을 것 같긴 한데 뭐가 계란이고 뭐가 달걀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 순환들은 있거든요. 예, 일단 지금 뭐 현대차 얘기부터 잠깐 좀 하게 된다면 네. 지금 밑에 자막이 나와 있죠. 배터리 핵심 광고.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온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대기아차 세계 2위 리튬 머신과 공급해왔기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 속도라는 네. 단어가 헤드라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아마 화요일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SK온에서 우리가 이제 현대차 인사팀에 맞아요. 항의했다. 왜냐하면 인력을 빼갔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내재화 말씀드렸죠. 지금 그럼 이제 현대차는 이제 그걸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완성차들이 내재화를 한다라는 거.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MT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벤츠도 지금 현재 1000km 가는 거를 시범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우토반에서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엔진을 안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있나요?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안 만드는 게 저는 대형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중소형사들은 외주를 주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고 2년 전부터 말씀 좀 드려왔었어요. 수많은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현대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2년 전에 보면 못 쫓아올 것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쫓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갈려야죠. 그러면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네. 소재를 봐라. 2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소재. 그 소재가 더 올랐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재를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일괄 생산 체계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렵겠죠. 자, 충전이 가는 거는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캐즘이라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예. 그래야 캐즘이 극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캐즘이 극복된다? 그런 어떠한 이론도 없습니다. 뭐냐면 저나 이지한 대표님이나 지금 다 전기차가 아닌데 전기차를 우리 바꿔야 되겠어요라고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충전소가 많이 생기면 충분히 그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타보니 좋으니까 충전 너무 편해요. 대표님 우리 다음에 바꿀 땐 전기차 바꾸세요. 그럼 나도 전기차 바꿀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려면 그 트리거를 충전소가 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가 싸냐 뭐 생산한 전고체가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편해지고 내가 지금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름 넣는데 몇 분 걸리죠? 5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0분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번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1,300명에게 20분이 고배예요. 20분까지는 참겠다. 20분이 넘어가는 거는 못 참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 네. 여러분들이 저는 그건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가 반응으로 이제 땡겨올 수 있는가는 이제 차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엉뚱한 질문 속에서도 예쁜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 셋 다 먹는 거니까요. 예, 다 먹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4위로 넘어가서요. 지금 현재도 상한가 자리 유지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근데 사실 이지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테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태까지 한결같았어요. 정부 쪽에서 그런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거다라고 했을 때 움직였었던 몇 종목, 그리고 다시 제자리. 근데 이번에는 좀 강력하다라고 시장에서 합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꽤 상승폭도 크고요. 시간에서 올랐던 것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쪽도 있어서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저희가 끌고 가도 괜찮아요? 뭔가 이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서 실망감이 반복됐던 것은 사실 이 저출산 대책이 단순하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극복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서 뭐 지자체에서 1억 원을 준다, 2억 원을 준다, 3억 준다, 혹은 뭘 준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올린다고 해서 이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잡에 관련된 부분과 이후의 교육,
교육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첨예한데 오늘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이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경력 단절, 잡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부분과 결국은 우리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정말 과도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출산에 대한 욕구를 크게 키울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던 그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정책을 사실 봐야 되겠죠. 이건 일단 이번에 나왔던 의견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입안되고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겠죠. 다만 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테마로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다만 그 반복적으로 나온 테마가 이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는데 이전보다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지난번 급등한 구간에서는 이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만약에 급등을 하면 이게 며칠 갈지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테마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각으로 남들보다 먼저 사서 먼저 파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는 뉴스에 보도될 때 사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지난번 저출산 테마가 이틀 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오후장까지 이 연속 시세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상한가는 계속 유지하는지 여러분 체크포인트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위로 넘어가서 반도체 이야기 좀 더 풍성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DS 부문에서 샀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임원들, 그러니까 DS 부문단에서의 임원들이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차 의원님, 임원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한 몇 개월가량 그거 못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고 DS 쪽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게 내부적으로도 공론화가 됐다라는 너무 시나리오일까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기를 바라겠죠. 자, 임원들이 지금 저 기사를 보니까 네 분이 총 8억 정도, 그러니까 예. 2억 정도씩 샀어요. 이게 큰 금액인가요? 삼성전자 더 써주길 바랐긴 임원이 했는데. 2억이면 자기 연봉보다도 작은 금액인데 그쵸. 거의 월급 정도 되는 거 산 거죠. 월급 정도만큼 산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샀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샀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임원들 중에 만약에 이지한 대표님이 사장님이고 제가 전무다라고 하면 네. 갑자기 사장님이 사고 한 달 뒤에 제가 샀으면 각자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4명의 그 임원들이 대략 비슷한 수량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의 의지일까라고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는 있겠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곱씹어 볼 필요는 있겠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그들도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포장하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주를 샀다?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근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그들이 한 달 월급 정도만큼 샀고 그럼 과연 이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큰 뉴스가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증권시장에 있을 때 큰 손이 하루에 사는 물량도 아닌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플러스 한 1점 정도, 0.5점 정도, 100점 중에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결국 삼성이 해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는 본질적인 것이 HBM3E를 통과시켜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랜드 쪽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재고에 대한 획기적인 감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2분기 재무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운전 자본이 얼마큼 줄었는가, 재고 자산 회전율이 얼마큼 높아졌는가 이 부분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재고 자산 회전율이 그러니까 회전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매출 채권 회전율도 같이 봐야 돼요.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이 길어진다? 그러면 주고 돈을 늦게 받는 조건으로 싸게 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싸게 준 게 아니라 비싸게 줬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100인데 만약에 지금 랜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들 재고를 밀어내기 하니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110에 시장 가격. 그럼 $110에 가져가는데 누구 걸 가져가느냐 할 때 야 우리 6개월 뒤에 줘. 우리 1년 뒤에 줘 하는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봐야 되고 매출채권 회전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밀어내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나오면 저희 MTN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혹시 스스로 보기 어렵다면 MTN 계속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영주 의원님께서 그 매출 채권 회전율이 늘어나는 때에 있어서 시그널을 또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DS 부문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점수는 한 0.5 주셨다라는 점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재현 대표님이 웃음이 참 비싼 분인데 같이 웃고 계시네요. 동의하신다라는 의미실까요? 아니, 조금은 박하신 것 같아서 조금만 1점 주세요. 몇 점 주세요?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안 쓰셨어요. 그럼 우리 대표님 몇 점 주세요? 저는 네.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뭐 의견은 똑같습니다. 저게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 30점? 그래도 0.5는 아니다. 좋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마이크론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또 늘린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으면 어쨌든 공급량은 더 확산이 될 텐데 마이크론은 이미 뚫어진 상태에서 캐파를 늘린다? 그럼 공급 과잉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의 우려는 늘 있어 왔었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한 시기가 내년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걱정 없이 ING로 누려도 괜찮은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에서 AI 모멘텀에서 좀 큰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면 AI 모멘텀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 디바이스야 이렇게 가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개별 소프트웨어, 어도비가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 AI 모멘텀이 결국 최대 수혜가 어느 쪽이냐 했을 때 HBM 반도체를 비롯해서 DRAM과 낸드 플래시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부터 나오는 그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부분이 최근에 나온 레포트 중에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난달에 20% 가까이 뛰었다. 그러니까 이 낸드 플래시가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크게 실적이 둔화될 때 재고가 쌓였던 DRAM보다 더 큰 주범이거든요. 근데 이게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한 20% 정도 뛰었다라고 하면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해소되었냐?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결국 AI 모멘텀에서의 수혜 확대가 DRAM이나 낸드 플래시 쪽으로 확장되는구나라고 레포트가 쏟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이때부터 반등이 좀 시작되었고 하이닉스는 뭐 계속해서 고행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 주목하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더 크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 호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집중을 좀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공용 쪽의 업체들에서도 좋은 업체들이 있는지 이제 찾아볼 시기는 분명히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너무 약간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나왔던 DRAM에서 가장 최신 버전에서 삼성전자를 뭐 앞질렀다든지 HBM에서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할 때 쉐어를 지금 15% 크게 25%까지 HBM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따서 1분기 5월 달까지 해서 HBM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에서 한 10%, HBM에서 한 10% 정도 쉐어가 됐는데 HBM3 이후로 4세대 이후로 보니까 점유율이 5%밖에 안 나왔거든요. 5월달 기준으로. 그러면 실제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때 했던 15%, 25%는 사실 아직까지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쉐어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더 강하고 삼성전자 기준에 나갔던 부분의 쏠림 현상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뭔가 수율상의 문제가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만 공장을 두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공장 수율이 지금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지난번 대만 지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율이 지금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HBM 공급 시기와 HBM3 공급 시기와 SK 하이닉스의 확장성 여기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하시면서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강세장에 대한 그 주도주의 수혜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수율 노이즈가 계속 따라붙는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국내 HBM 관련주에 있어서는 집중 전략 유효할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차 의원님, DB 하이텍이 너무 궁금해요. 사실 진짜 그동안 소외됐었던 반도체 중에 DB 하이텍이 대표 종목이지 않았나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꼈다라는 점, 이 속에서 저희 붙어도 된다라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가능성에 예.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DB하이텍이 제가 지지난주 기사를 봤을 때는 재고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B하이텍이 우리가 위탁 생산 업체이긴 합니다만 첨단이 아니에요. 첨단이 아닌 그렇죠. 상태이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이 그동안에 이제 그 재고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못해왔고 DB하이텍이 지금 노력하는 게 뭐죠? 우리 삼성전자 DB하이텍이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것들. 이거 저는 오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생산하지만 설계 회사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출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받았었는데 테슬라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TSMC가 자리가 안 나와서 그럴까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요거는 어쩐 단발성 기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단발적이다. 그렇다면 보다 확실한 쪽에서의 거래 플레이 갖는 게 더 우리가 낫겠네요. 지금 워낙 네.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때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필요가 확인이 있어요. 필요하다.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맛집이라고 블로그 나온 거 가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속은 그걸 또 적도 고르는 있고요. 노하우를 또 저는 그런 인공지능도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누구든지 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속는 거예요. 평상시에 DB하이텍이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면 아니지만 반도체 중에서 말하기 제일 좋죠. 야, DB하이텍 반도체 회사야. 위탁 생산 회사야. 하나도 안 올랐어. 저기 테슬라가 붙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스토리텔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한다가 아니라 추진 전망, 추진할 것 같은 기류이거든요. 지금 현재. 따라서 확인 과정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DB하이텍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2위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엑슨모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신뢰도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근데 박사님이 몸담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일 일부 강관 관련주에 엄청난 움직임이 보였었고 오늘은 일부 좀 빠지더니 또 새롭게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어떻게 싱싱 달려볼만 할까요? 일단 이제 이 모멘텀은 우리가 네. 동해가스전을 놓고 사실 갑론을박을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할 겁니다. 근데 결국 모멘텀은 살아있을 거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결국 동해가스전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의견도 사실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할 수 없는 단계고 이게 적어도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주 오랫동안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결국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까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사실 팩트의 기조에서 투자를 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찾는 방법은 대장주죠. 대장주가 꺾이지 않으면 일단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대장주가 꺾이면 일단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어떤 팩트의 기초에서 기사의 기초에서 따라가면 계속 뒷북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은 반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신다면 사실 여기에 대한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팩트에 대한 논쟁보다는 한국가스공사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하는 전략, 꺾이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그리고 이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한국가스공사도 있었지만 그때 같이 대장주로 거론됐었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여기는 왜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대장주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어올렸던 게 더 강하고 그리고 가스라는 이 상징성의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팩트 기초보다는 연관성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주도주가 테마에서 나오면은 핵심 종목이 있고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주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조정은 받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따라서 사면 엇박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템포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 한국가스공사를 꼭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주는 한국가스공사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좀 있었긴 했었는데요.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1위로 넘어가서요.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움직임,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에 이어서 오늘은 리가캠 바이오가 두 자릿수대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최영주 소장님, 이게 바이오 내에서의 수급 이동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하나의 테마인데 예.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보면 그 제가 간혹 말씀드린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여의도 길거리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인플루언서께서 우리가 그 식품회사를 얘기를 해가지고 예. 많이 올랐죠. 그분이 얘기했던 게 바로 또 이제 포스코 인터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얘기한 게 삼천당 제약입니다. 그게 이제 흐름들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다 좋은 회사지만 일단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가스전 2의 지분 30%를 갖고 있었던 과거 대우 인터내셔널 경험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던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투자를 받겠다. 공식 투자 받겠다는데 누가 투자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포스코는 과거에 했었던 거니까. 대우 시절에 했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보다는 조금 탄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죠. 근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굉장히 저는 삼성제약을 재작년부터 제가 MT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이죠.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거. 황반변성 네. 치료제라는 것은 눈에 굴절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안약으로 치료한다? 좋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좋은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대장주들의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대장주들의 순환매가 도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실적 바탕으로 가면 우리가 뭐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누가 뭐 얘기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삼양식품도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기반으로 가는 거고 현재 그 실적을 즐기는 거고 삼천당제약 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 있나요? 9월 달에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 간다면 여전히 대장주 중심으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사실 우리 알테오젠, 네. 뭐 원민용 애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단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유명한 거고요. 알테오젠 나름대로의 너무 매력적인 이슈들이 많으니까요. 삼성당도 말씀해주신 대로 추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가캠 같은 경우도 ADC 대표 주자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뜯어서 보면 왜 멀리서 봐야 예쁘다 그런 거 없이 다 예뻐요. 그럼 바스켓 전략도 유효할까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죠.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다라면,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4끼 이상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하루 3끼잖아요. 예. 3끼 내에서 효율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 차트와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어떤 게 더 지금 이제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지금 센 쪽이 붙어야 돼요. 앞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초기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둘 다 웃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더 신기한 거거든요. 어쨌든 가는 추세가 안 꺾였어요. 제가 실리콘투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럼 차트가 제일 센 놈.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저처럼 삼천당제약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뭐 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기본적인 선호도도 중요하겠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차트에 있어서의 수급 역시나 체크해 보시면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의 흐름 워낙 다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